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 7월 23일 12일차 수업입니다. 어제 연관해서 인간공학, 산업인간공학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일, 27일 두 번 남았고요. 기말고사도 구간고사와 같이 칠 거니까, 과제 관리 잘 하시고요. 어, 필요하시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문자나 메모나 메일 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연결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인간공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인간공학,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도 한 부분 말씀드렸던 그 근골격계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손쉽게 얘기하면 안 하던 운동하면 다 mon다라는 것처럼 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신체적 무리에 의해서 어, 통증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산업안전 개념에서의 인간공학적 연구 방면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워왔던 인간공학과 어떤 형식으로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를 산업에 좀 적용을 시키면 산업인간공학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용처럼 산업인간공학이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에르고노믹스에서 인더스트리얼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말하는 산업인간공학은 인간 성능과 관련된, 즉 우리가 배워왔던 한번 언급되었던 생리학적, 심리학적, 산업공학적 등등 과학을 인원, 직무, 공구 및 장비, 작업 장소 및 공간, 주위 환경으로 이루어진 어디에 작업 체계를 개선하는 데 응용하게 되면 얘는 산업인간공학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산업적의 응용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자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우리가 이제 어떤 대학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 자체가 어떤 산업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 본인이 쓰시는 휴대전화에 통신사에 전화를 해도 전화 멘트에 뜨죠. 상담사들과의 대화에 대화 내용이 옳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새로 생성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이라는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은 대부분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산업인간공학도 인간공학의 하나의 발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공학을 공장이나 사무실 환경에 시동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인간공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을 보시면 앞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인간 성능, 휴먼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공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체계입니다. 자, 장비는 단지 인간이 조작하고 손질하고 설치하고 수리해야 하는 한도 내에서의 중요성만을 가진다는 거. 그다음에 작업 체계는 직무를 포함하고요.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작업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정양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게 우리가 산업인간공학의 산업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 성능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을 때 산업계에서의 인간공학의 효과를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뭐가 됩니까? 원가 또는 생산성 관련. 뭡니까? 따져보면 인간의 안락, 컴포트라고 얘기하니까 1번과
3번은 안전에 대한 개념이고요. 2번 어떻게 보면 능률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앞서 궁극적 목표인 능률과 안전이 산업계에서의 적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산업인간공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초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인간 자체이고요. 그 만든 MMS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이 추구하는 내용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 인간이 물건을 사용할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인간의 능력과 한계와 필요사항, 즉 니즈에 더 잘 부합되도록 한다. 즉 뭡니까?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occupational biomechanism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occupational biomechanism 이걸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occupational이니까 직업에 관련된 뭡니까? 바이오메카닉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메카닉 생체역학이죠. 그러니까 직업적 생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관한 생체역학적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작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뭡니까? 일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하는 일이 작업입니다. 자, 근무나 훈련 이외에 뭐 도로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워크, 영어로 워크, 잡, 뭐 이런 오퍼레이션,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을 쓸 수 있으니까 꼭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너무 편협하게 접하지 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워크,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워크,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세에 관한 원칙입니다. 자세에 관한 원칙. 자, 내용상 포스처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자세, 행동에 대한 자세라는 부분인데요. 자, P1, P2, P3, P4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Keep elbows down이죠. 팔꿈치를 낮게 유지해라. 척추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하라.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라.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자,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 골프나 테니스 칠 때 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볼 때 팔꿈치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깨에 오는 부하나 다른 몸의 부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척추에 걸리는 부하라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짐을 들 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허리를 너무 많이 굽히게 되면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에 무리 오잖아요. 그런 신체가 그대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립버나 플라이 할 때 손목이 이렇게 그대로 펴진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굽혀지는 게 좋냐라는 표현처럼 그런 생체역학적인 자세에 관한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낮게 유지하는 게 척추에 걸리는 부하를 적게 하는 게 남녀 차이를 고려를 하는 게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생체역학적으로 인간에게 유리한 형태를 가져오기 위한 유리한 형태라는 건 뭡니까? 좀 더 편안한, 컴포터블한 자세적 역할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공학적 원칙 보면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뭡니까? 국소 빈혈을 피하라, 진동을 피하라, 개인에 맞는 의자 디자인을 사용하라, avoid finger groove tool, 손목을 곱게 유지하라, 뭡니까? 손가락도 그대로 맞게끔 유지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뭐예요? P와 E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자세니까 P에 대한 P1, P2, P3도 공학적으로 E니까 E1, E2, E3, E4입니다. 자, 국소, 빈혈, 진동 같은 부분 뭐예요? 공학적으로 인간에게 생체학적, 격학적으로 몸에 어떤 둘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손목을 곧게 유지하라는 부분도 굽히지 않는 부분 그런 형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세적 역할인데 그거를 공학적 원칙에 빗대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부하를 측정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렛대의 원리처럼 어느 부위에 부하가 걸리느냐를 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개념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 직접 측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에너지 소모량이 있고 이 에너지 소모량은 산소 소모량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심박수, 그다음에 심리적 척도로 사용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게 작업부와 얼만큼 많은 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여기 말하는 생체역학적 원칙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신체 부위의 운동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신전과 굴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전은 관절을 중심으로 굴절은 관절을 중심으로 두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하는 게 굴절이고요. 신전은 관절을 중심으로 두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A는 발목 신전이고 B는 발목 굴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체 부위 자체는 근골격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골격 뭡니까 뼈 관절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는 부분이죠. 외전과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전은 몸의 중심으로부터 이동이고 내전은 그 몸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이고 회외 및 회내도 도장 보면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게 함과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하는 이런 신체 부위의 각각의 운동의 범위나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 그냥 인간공학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이 꺾이면 꺾일수록 힘이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손목에 무리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앞서 봤던 신전, 굴절, 외전, 내전, 회외, 회내에 따라서 신체 부위의 운동 범위에 따라서 어떤 받는 힘이나 줄 수 있는 힘의 범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주 핵심적인 요소가 중립의 위치에서 벗어날수록 감소된다. 악력이 감소된다는. 그럼 리버가 손으로 펴지는 상태에서 잡는 게 가장 큰 힘이니까 수공구 입장에서 손을 굽히지 않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수공구를 썼었을 때 가장 큰 힘, 악력을 줄 수 있고 뭐 2시간, 5시간이 지났었을 때도 굽혀짐이 없음으로써 그 어떤 데미지, 영향, 피로나 어떤 손목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 펴진 손이나 발바닥, 손바닥점처럼 중립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유리한 형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를 연령에 따라서 생각을 할 때도 20대 특히 60대가 지나게 되면 20대를 100%라 봤었을 때 근소모량이 약 75%밖에 안 되니까 뭡니까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잘 생각해서 어떤 행동들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 그다음에 손이나 등 근육 같은 부분들이 연령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뭐 여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 뭡니까 관리 측면, 즉 운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수치상을 더 뛰어넘는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신체의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근력의 사용 범위는 작아질 수 있으니 이 범위까지도 잘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력하고 지구력의 관계인데요. 작업을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약 20% 정도의 미만의 근력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근력이 50%, 지구력 10분의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지구력은 낮아지죠. 근력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라. 그럼 이 근력과 지구력의 관계, 작업 5분,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휴식 시간이 일부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근소모량들 자체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정확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작업의 난이도라는 부분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자, 오버 더 헤드와 여기 easily 손이 가까이 있는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작업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그 작업 위치가 2번, 3번, 특히 1번보다 2번일 때 1번보다는 좀 힘들지만 3번보다는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그죠? 근데 이제 3번보다 오버 더 헤드 되는 4번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 4번보다 5번이 되면 사람이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머리 위고 얘는 웅크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가장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고 신체에 오는 데미지조차도 줄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되면 1번에 비해서 뭡니까? 신체에 오는 부하가 더 커지니까 작업 시간에 비례해서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신체에 무리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환경적 요인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인간공학을 적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나오죠. 그림상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잘 보시면 다 접히는 골격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시면 먼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꼭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골격계 질환. 여러분 잘 들을 수는 없는 말이지만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요즘이라고 하면 그게 뭐 2020년이 아니라 인간공학이라는 게 연구되고 작업자들이나 일반 생활 사람들 자체가 어떤 업무적 공부를 하든 어떤 작업적 요원을 하게 되면 이 근골격계에 관련된 부분의 질환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치료적 의미로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 시간들 자체가 오래되고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 치료도 만성이 돼버려서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도 많이 세워야 한다. 신체적인 입장, 인간의 졸음성,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정의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잘 쓰셔야겠죠. 자, 작업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다 관절 부위죠. 주로 어디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뭐가 손상을 입는다? 근육과 혈관과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힘들면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업무적으로 시간이 오래 노출되게 되면 그 부분이 뭡니까? 본인이 다시금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노출되는 시간이 높아질수록 만성적 요소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골격 질환이 매우 중요시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질환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시 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자, 작업 시간 동안 통증 및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다, 작업 능력이 감소하고 몇 주, 몇 달 지속되나 반복되는 형태다라는, 앞서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비책이라는 걸 세워줘야 되는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2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2단계로 발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업 시간 초기부터 하루뿐이 지나도 계속되고 화끈거림, 통증으로 불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작업 능력이 감소합니다. 몇 주, 몇 달 지속되면 악화, 회포가 반복한다. 요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통증이라는 게 동반이 되게 되면 인간은 뭡니까? 불완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몸이 컨디션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통증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학적, 과학적 증명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 인간공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작업 자세나 작업 환경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나타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심하게 되면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3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휴식 시간이 나쁜 거죠. 하루 종일 아픕니다. 통증으로 불면이 일어나고 자압수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사고나 손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재 작업에 일을 하면서 주로 관절 부위 또는 이런 부분들의 근육 부분들의 통증, 경직, 자결, 저림 등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년 동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실적으로 이걸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 자체가 어디가 잘 일어날 수 있냐라고 보면 상지, 하지로 나누어 썼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관절 부위의 자세, 무리한 힘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자세의 관절 부위의 자세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서도. 근데 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시면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되게 되면 뭡니까? 고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지 않은 관절 부위, 무리한 힘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동작, 부분적인 압력, 전동, 진동 및 저온, 개인적 요소에 오랜 시간에 노출되면 여기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대비를 세우지 못했을 때 뭡니까? 근골격계 문제, 신경계 문제, 손상, 힘줄 신경 근육이 부서지는,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루 정도 작업해 보시고 일주일 정도 작업해 보시면 이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되면 본인에 맞는 자세로 고치거나 그걸 건의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요. 1997년부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초의 지침이 나옵니다. 2004년 쭉 발전을 해와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로 도출됐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재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근골격계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파악을 하고 본인에게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공구 설계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보시면 이 그림에 손목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올바른 수공구의 설계에 대한 개념과 잘못된 부분, 올바른 부분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작업 자세적인 요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올바른 자세를 이루어야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당기시거나 허리가 아프실 때 있죠. 그러면 어떤 멘트를 쓰십니까? 아, 어제 잠을 잘못 자서. 혹시 그런 멘트 한번 들으신 적 있거나 본인이 하신 적 있죠? 그러면 그게 그날 하루만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수면 습관에 어떤 행동적 부분이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인간공학 근골격계 질환 개념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으나 형태는 그런 형태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챕터 8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통이라는 부분을 한번, 확대 해석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요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통 보시면, 요통, 여러분 잘 아시죠? 허리 통증을 일반적으로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통 보시면, 급성 요통, 만성 요통,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말에 대해서 뭐 정확한 떤 의학적 지식에 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적으로 아까 앞서 봤던 근골격계 질환의 개념에서 요통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보통 한 네 가지 정도 앞서 우리가 혹석이 얘기할 때 더운 날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질병 얘기하는 형식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급성요통 같은 경우는 요추에 직접 충격을 받는 외상적 개념에서 생기는 요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뚝 소리가 난다든가 어디서 부딪혀가지고 그럴 때 어이구 허리 아프다라고 했었던 것들은 급성요통에 대한 개념이고 추간판 내에 외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성요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성요통은 허리에 지속적 부담이 오거나 직업적 요인, 운동 부족,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계속 고쳐지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의 일환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잘못 자세에 의해서 오래된 어떤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계속 허리가 아픈 걸 만성요통이라고 하죠. 자, 디스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디스크 돌출이 일어나는 걸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고요. 디스크에 손상이 일어나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 누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인간공학적 설계를 갖추거나 본인의 자세나 본인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지만 요통의 개념에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만성 급성 주간판 탈출증 디스크 같은 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라는 부분을 보면 전면상, 측면상, 후면상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목 있는 부분이죠. 경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흉추 가슴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추, 꼬리뼈 있는 그쪽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나, 디스크, 추간판 탈출 디스크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신경을 누른다라는 부분들 정도만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통의 특징,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있었죠. 얘는 뭡니까? 4번이고 얘는 5번이죠.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요 부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또는 이 사람은 자세가 잘못됐죠. 허리가 지지되지 않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지되지 않는 90도의 힘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허리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픈 거죠. 자, 한번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아픈 곳이 허리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통계상으로 그렇답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이 아프냐면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인류의 80%가 한 번 이상 경험했는 게 요통입니다. 요통의 80%는 그냥 두어도 6주 이내에 낫는데 약 10% 미만의 만성요통으로 아주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1%는 신체 장애 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게 요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찍어 얘기하는 요통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떤 질병이라는 개념보다는 잘못된 자세나 어떤 잘못된 행동,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서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통계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통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요 수업 시간 할 때 보면 어, 보통 이게 일반 교양이라서 원효관에서 수업을 합니다. 100명 넘게 들어가는 수업, 보통 이 수업이 지금 64명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수업을 해도 교육 개편 때문에 교양이 100명 이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160명, 170명 정도로 이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100명 이상 듣지는 못하는데 처음에는 100명이 찼다가 중간쯤에 한 99명, 98명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업을 하면 이게 200명 들어가는 15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되게 많이 띄엄띄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통 얘기하면서 자,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똑바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의자, 나쁜 자세, 의자를, 엉덩이를 의자 끝에 한번 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항상 뭐지? 한 12주차, 13주차쯤 되는 때 하는 수업이라서 약간 좀 지루하고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 시절이라서 수업도 좀 어, 지루하고 할 때라서 뭐 이런 행동을 한번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 집에 계시거나 어떤 뭐 강의실 개념을 아니신 것 같아요. 되게 편한 자세로 누워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똑바로 책상 위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세 하나하나가 앞서 우리가 봤던 인간공학적 해석이나 근골격계 질환처럼 여러분 자세가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올바르지 못한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자세에서도 딱 식사하고 약간 잠 오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똑바로 한번 앉아서 내 자세는 나의 자세는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가 형태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통의 발생 원인이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나쁜 자세가 있고요. 푹신한 침대와 소파, 무거운 책가방, 과도한 음주와 흡연,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에이 무슨 허리 아픈데 음주하고 흡연 스트레스야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간의 안전 불감증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요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볼 때 자세와 올바른 자세를 잘 비교해 놨죠. 우리도 이런 바르지 못한 자세보다는 자리를 딱 엉덩이를 끝에 붙인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어떤 업무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요통 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요통 발생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힘든 작업, 나쁜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글자를 안 보고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엉덩이가 이런 90도를 이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런 지지될 수 없는 부분으로 노출이 됐었을 경우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 엉덩이를 바닥에 놓고 이 등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물건을 들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자세니까 요통의 발생 원인, 무거운 물건의 운반, 불완전한 작업 동작 및 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 고정된 자세, 물체를 드는 방법 부적절, 물체 이동 방법 부적절, 신체와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작업. 이게 좀 크죠?
몸에 딱 붙여야 되는데 몸에 딱 붙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요통을 발생하는 힘든 작업과 나쁜 자세 때문에 뭡니까?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화된 체력이라는 부분이죠. 자동차 운전 시간이 증대해서 운동이 부족되고요. TV나 컴퓨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운동 부족이 일어나서 체력 자체가 낮으니까 요통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쁜 작업 환경입니다. 혹시 모르게 담이 올릴 정도로 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보니까 다리죠. 이 지붕은 지금 밑에 지금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작업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게 됐었을 때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낮은 온도, 어두운 조명, 평탄치 못한 바닥, 좁은 작업 공간, 부적절한 설비 등에 있어서 노출되게 되면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통 예방법입니다. 아주 여러분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앞서 재난안전의 매뉴얼처럼 한번 감기보다 흔한 질병에 대한 대처라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생활과 지침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잠자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뭐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설계 개념 나오면서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것처럼 침대보다는 따뜻한 온돌방. 이 침대가 과학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따뜻한 온돌방만큼 뭡니까 허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과학적 지지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선별을 하죠.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들이니까 침대보다 따뜻한 온돌방, 즉 딱딱한 너무 딱딱하면 안 되지만 딱딱한 형태가 좋은 잠자리가 되다. 특히 어디 허리를 좋게 하는 데는 넓고 얇은요 침대 매트리스는 수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꺼질 수 있으면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른 자세로 취침을 해야 된다. 어떻게? 엎드려서 자지 말고 똑바로 누워서 자라라는 부분. 자, 일어날 때 긴장된 근육을 유연하게 한 뒤 손으로 잡고 일어난다. 허리만 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요통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캠핑을 즐기는데 야전 그네 침대 같은 것들에 뭐 잠시 즐기는 거야 괜찮지만 수면을 취하게 되면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생활에서 앉기입니다.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으로 앉아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앉지 말고 이렇게 앉아라는 부분이면 여러분 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야 됩니다. 의자의 높이를 체계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요. 딱딱한 의자보다 약간의 쿠션이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의자의 뒤쪽에 엉덩이를 바짝 붙인다. 여러분 가장 많이 체크되는 부분이죠. 요추 부위가 지지되도록 등받이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받이 문제가 좋다 보니 이렇게 듀오백처럼 등받이 의자가 나오게 되는 것도 뭐 이런 형식입니다. 발바닥은 지면에 직각으로 하고 간격은 30cm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언급이 있습니다. 자, 머리는 척추의 일직선상에 둔다라는 부분이고요. 팔은 발걸이나 책상 등에 지지를 해야 되는 아래 그림처럼의 올바른 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보셨지만 이런 그림은 여러 번 더 보셔도 진짜 좋습니다. 여러 번 더 많이 보시고 한번 이 자세를 여러분 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앉기 자세입니다. 턱은 아래로 가볍게 당겨야 되고요. 팔은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칩니다.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요. 무릎은 90도로 바로 세우게 되는 이 자세가 올바른 앉기 자세라는 거.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이 그림을 보고 따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통 예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 부족이라는 현상 때문에 요통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올바른 생활 걷기에 파워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시선은 앞서 올바른 자세처럼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시선은 약 10에서 15m 앞 땅바닥을 주시하고요. 호흡은 코로 깊게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팔은 L자 또는 V자 가급적 90도를 유지하고요. 손은 달걀질 모양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몸은 5도 앞으로 기울이고 보폭은
키에 약 0.45를 곱하는 게 본인에 알맞은 보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폭 자체가 모든 사람의 0.45를 곱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본인이 낼 수 있는 형태까지만 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발은 발 앞쪽 약 15도 밖으로 향하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안짱다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너무 꼿꼿한 것도 아니고 약 편한 자세를 할 수 있는 15도 정도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사이 워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굽이 높은 스워커라고 되어 있고 뒷굽이 높은 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신발 팝니다. 마사이 워커라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게 됐었을 때 어떤 허리에 무리가 오냐라는 부분을 중력선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여기나에 대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떤 미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면 떤 답적인 요소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인체의 어떤 근골격계에 대한 개념으로는 뭡니까? 무리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통 예방법의 올바른 생활 걷기를 보시게 되면 어깨와 가슴이 펴지고 척추를 곧게 세워지게 되어 자세 교정 및 혈류 개선, 균형력 강화,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이 힐을 신게 되면 보행 시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관절에 무리가 오며 허리 어깨에도 통증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하이힐을 신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을 때 신으시더라도 많은 휴식을 취하고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잠시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앞서 우리가 척추 구조와 디스크 탈출 모양 얘기했었을 때 디스크가 얘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게 디스크 탈출이고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런 형태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좀 인터넷에 잘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신발을 오래 신어서 신발 앞부분이 들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려있는 신발이 팝니다. 마사이 워킹이라고.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상용화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되게 히트를 쳤었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공부를 우리가 내용에 봤던 것처럼 어깨가 펴지고 척추를 곧게 세워지게 하는 자세 교정에 매우 좋은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선물해드리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으셔도 좋고요. 뭐 그런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봤던 거고요. 교통예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중량물 취급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컴퓨터 많이 하게 되면 손목이 되게 아프고요. 타이어 같이 이제 물건,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게 되면 어깨나 허리에 통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너무나 큰 물건이나 무게를 드시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체중에 맞는 걸 들어라는 표현이죠. 자,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한해야 되고요.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 조치를 해야 된다 보다 물품 중량과 무게 중심을 표시해야 되고 손잡이, 갈고리, 진공, 빨판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잡는 게 없었을 때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시아 코드에서 남자는 체중 약 40% 이하, 여자는 약 20%, 24% 이하의 하중을 가진 물건을 드는 게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와 미국하고 일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나이 또래 약 20에 35세를 보면 비슷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국제노동기구 약 남자는 한 24kg 정도, 25kg 정도, 뭐 한 30kg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중의 범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동기구에서 정한 이 하중을 나가는 것 외에는 더 나아게 물론 자기의 힘이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힘자랑만큼 무식한 게 없다고 하죠. 그것처럼 몸에 알맞은 형태의 무게의 하중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자세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이 부분에 지지대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다리를 굽힌 형태의 자세가 맞다라는 거죠. 지렛대 원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건의 무게와 받침대에서 물건까지의 거리가 받침대에서 근육까지의 거리하고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라는 걸로 나눌 수가 곱해지는 값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20kg 물건을 50cm 떨어져서 들었을 때는 하중은 100이지만 20kg 물건을 10cm 떨어뜨렸을 때 얘는 20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건을 몸에 바짝 붙여서 들어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이런 형태로 드는 게 옳은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지렛대 원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통 예방법에 요부 전만과 요부 후반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 따질 때 요부 전만이라고도 하고 척추 전만이라고 하고 요부 후만이라고 척추 후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상 척추에 비해서 척추 전만은 이 그림처럼 쑥 들어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 한 요 정도라고 본다면 쑥 들어가 있는 거고 척추 후만증은 사람 척추가 요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뻣뻣하게 있다는 거죠. 요 그림처럼 약간 비교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인간이 약간 이 정도라고 친다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고 인간이 요만큼이라고 본다면 얘는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척추 전만과 척추 후만을 가지게 되면 요통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주전만, 요 추후만은 대부분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추전만, 요부전만, 척추전만은 복부 비만 있는 사람, 임신으로 갑자기 체중이 불어난 임산부, 하이힐을 신는 사람, 장기간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요추 전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앉아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추 전만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지만 요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후만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허리를 고정하게 있는 사람 등 신체적으로 요추 전만과는 좀 다른 형태의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요추 전만과 요추 후만 바닥에 벽에 몸을 밀착시킨 후 허리 부분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팔이 너무 수월하게 들어가거나 뱃살이 없는데도 배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는 등이 굽어 보이는 사람은 요추 전만이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허리 통증이 작고 바닥이나 벽에 몸을 밀착시킨 후 허리 부분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요추 후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약간 뚱뚱하신 분이나 살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들어가진 않겠죠.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척추의 부분이 앞서 봤던 그림처럼 너무나 평평하거나 너무나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요통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그림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세를 좀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개념에서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서 온도나 조명이나 바닥, 작업 공간 등에 대해서 인체에 맞게끔 본인의 자세에 맞게끔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통을 예방하는 법에서 좀 보시면요. 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으나 매우 쉬운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통 예방법입니다. 체력을 증진하면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요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개인의 건강 관리, 바른 자세, 작업 전후, 작업 도중 스트레칭, 체조, 운동의 생활화, 신체 고정 요인의 최소화,
자연과의 호흡 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요통을 예방해야 됩니다. 자, 요통 예방하면 어떻게 된다? 잠잘 때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쿠션 같은 걸 목에 딱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쫙 펴지게 되죠. 자, 잠잘 때 침대는 푹신푹신한 것보다 단단한 것이 좋고 머리를 낮추고 무릎을 높이 물어서 척추를 올바르게 펴서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 끊어진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일어날 때도 뭡니까? 바로 허리를 빡 세워서 일어나진 않고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젊으시니까 막 일어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천천히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어서 쓸 때 요통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고요. 의자에 앉을 때 아까 봤죠? 의자 바닥이 약간 낮고 등받이는 약간 15도 기울어져야 하고 의자가 높을 때는 발 받침대를 놓아야지만 허리가 똑바로 딱 쓰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야지만 요통을 예방할 수 있고요. 책상에 앉을 때 봤죠? 책상 높이는 팔꿈치보다 5cm 높은 것이 좋고요. 책상 가까이에 다가 앉아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을 시키는 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서 있거나 걸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신지 말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일반적인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신체에 무리가 줄 수 있으니 좀 시간적 배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무리 되는 거에 서 운동을 해서 좀 푸시거나 이런 부분 좀 필요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배를 집어넣고 엉덩이를 올리는 기분이 들게 힘을 주고 신발 바닥에 쿠션이 없고 굽이 높으면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니 선택을 좀 잘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몸을 숙일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의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한다. 아까 짐을 들 때도 똑같은 자세였죠. 여러분 세수할 때도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막 흘러내린다라는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게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형태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너무 이렇게 발 받침대를 사용해서 좌우를 좀 이렇게 고쳐주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굽히지 말고, 이 자세를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게 좋고요. 무거운 곳을 옮길 때도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것이 허리 부담이 굉장히 작다. 이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4번이죠, 4번. 1번, 2번, 3번을 떠나서 신체에 무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침대를 두고 올리거나 내릴 때 요통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언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좀 진도를 확 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번 남은 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좀 일찍 마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학습 자료실에 가면 잠시만요. 챕터 11번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챕터 8번까지 요통까지 마쳤고요. 지금 남은 게 3개입니다. 90, 11. 자, 화재,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그 다음에 감전제 원인 및 예방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24일, 27일에 요 챕터 3개까지 다 이루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제 관리 보시면요. 이거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출과 미제출이 쭉쭉 뜹니다. 누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오늘 과제 나갔고요. 내일 하고 제가 월요일은 낼지 안 낼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되면 과제는 27일, 28일까지 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제외하고는 뭐 한 2시간 만에 챕터 3개는 충분히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안 그래도 그 과제가 오늘까지인 건 아시죠? 과제를 주셔야 제가 리뷰를 해드리죠. 피드백을 해드리죠. 과제 제출하신 후에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올려주셨던 PPT를 다시 올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린 과제는 기말고사 시험 치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습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도현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7월 23일 출석 한번 부를게요. 구자빈, 김가영, 김경민, 김근홍, 김나연, 김동기, 김미진, 김서연, 김연호, 김유나, 김재훈, 김종희, 김재훈, 김종휘, 김준목, 김창규, 김현정, 모성현, 문지은, 민은비, 예, 박나영, 예, 박나영 처리했습니다. 박성빈, 박성준, 박재원, 백지은, 서채원, 설재민, 성채명, 손형건, 신예원, 죄송합니다. 신예원, 예, 신인혜, 심승은, 안용우, 안태현, 양예나, 양태훈, 오동현, 유진영, 이도연, 이수미, 이승진, 이영준, 이예림, 이종민, 이주아, 이희수, 이모택, 장용석, 장희원, 전성훈, 전성훈, 정그린, 예, 정주연, 정혜정, 조성천, 조수진, 주현진, 최다현, 최여정, 최유림,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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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진, 추서연, 한산희, 한예준, 황주현, 황현지, 전성훈,
전성훈, 최은영, 최은영, 이 장의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